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를 찾아 핵 무력 대응 태세를 엄격히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전략 미사일 기지 내부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미 대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이른바 윤한 면담의 여진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여사 논란 해소를 거듭 압박했고 대통령실은 이미 면담 때 충분히 얘기했다며 일축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미 대선을 즈음해 북한이 중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전국 산간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태풍급 강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설악산에서는 강풍에 부러진 나무가 덮쳐 등산객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고 곳곳에서 시설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출생아 수가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결혼도 5달째 늘어나 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옵니다. 고물가와 한전의 누적 적자 속에 내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오릅니다. 주택 일반용 전기요금은 또 한 번 동결됐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을 향해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에서 김 여사 논란 해소를 위해 특별감찰관 도입을 제안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오지 않자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취임 이후 처음 진행한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 8분 동안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 대표는 늦어도 11월엔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 해소된 상태여야 한다며 기한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중하순 예정된 만큼 눈앞에 놓인 상대 당의 악재를 쥐고 흔들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오죠.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최근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 진상규명 협조 등 3대 요구를 제시했지만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개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한 대표는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앞으로 더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한 거로 전해졌는데 특별감찰관 추진이 그 첫 번째 실천인 셈입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대통령실 독립기구로 국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문재인 정권 내내 공석이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선 여권이 민주당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협조를 전제로 내걸면서 미뤄졌습니다. 정부와 야당의 각각 부담인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을 엮은 거로 윤 대통령의 뜻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이 같은 조건 없이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겠다는 게 한 대표의 입장입니다. 대통령께도 제가 면담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원내 지도부는 특별감찰관 문제는 한 명이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며 온도차를 나타냈습니다. 한 대표 말처럼 한 달 내에 뚝딱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국회 의사 결정 과정이고 원내 사항입니다. 원내 최고 의사 결정은 의원총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의장은 원내 대표고.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거듭 띄우는 건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을 막기 위한 명분 쌓기란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기존 정부 여당의 입장에 사실상 반기를 드는 초강수가 오히려 윤한 갈등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이미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충분히 말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엄중한 정치 상황에서 당정이 하나 돼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의 면담 결과 관련 각색 발언에는 대통령실은 이미 한 대표에게 답을 하나씩 다 말했고 회담 결과도 있는 그대로 설명했다며 어떤 부분이 왜곡됐다는 건지 말해달라고 반문했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 터져나온 당정 간 불협 화음을 특검 추진 동력으로 삼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2차 회담 준비를 공식적으로 지시했는데 이 또한 정치적인 함의가 적잖아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을 뒷골목 패싸움 같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상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해선 정치가 안 된다며 다시 복원할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는데 한 대표보단 윤 대통령을 겨눈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정치가 뒷골목 거시기들의 패싸움 같다. 상대를 제거하거나 아예 존재를 무시하면 정치가 아니라 이건 싸움이 됩니다. 반면 한 대표를 향해선 2차 여야 대표회담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비서실장을 통해 실무 준비를 지시하고 행사장에서 만난 한 대표에게 직접 만나자는 뜻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는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을 고리로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명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를 직접 홍보했다는 점을 새로 부각하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은 적도 없는 대통령이 여당 보고 대신 싸우라며 등 떠미는 꼴 아닙니까?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을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뜻입니다. 윤 대통령 측과 연일 파열음을 내는 한 대표와 친한계를 향해선 제3자 추천 방식이든 뭐든 협상할 테니 김 여사 특검법 대안이라도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친한파 의원이라는 분들이 모였으면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이 벨이 있으면 그래도 뭐 꿈틀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민주당 내부에선 한동훈 대표의 태도가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김 여사 특검법 통과에 필요한 여당 이탈표가 쌓이는 건 시간 문제라는 기대감도 읽힙니다. 현재로선 국정감사를 마친 뒤 다음 달 중순쯤 본회의 표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인데 비슷한 시기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도 특검 전국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의혹 등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연일 검찰을 비판하는 토론회나 간담회를 열어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사법부에 정치적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검찰의 과잉 표적 수사를 비판하는 책의 저자들과 진행한 간담회. 최대 화두는 역시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재판이었습니다.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사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앞서 친명계 모임도 연속 토론회를 열고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혐의인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여러 쟁점을 따지기도 했습니다. 당일각에선 이 대표 무죄를 강설하는 영상까지 만들겠다며 다음 달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른바 검찰 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선을 긋고는 있지만 집권 플랜 본부를 발족한 것을 두고도 사실상 그림자 내각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정권이 사실상 준무정부 상태로 들어간 것은 그것은 정권의 능력 부족에서 생기는 문제이고 집권 능력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하루라도 빨리 높여가겠다. 이에 국민의힘은 판결이 다가올수록 민주당의 조직적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표 엄호를 넘어서
윤석열 정권을 향한 탄핵 선동으로 나아가려 한다며 여권이 단일 대우로 맞서자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야당이 벌이고 있는 이 이재명 방탄용 정권 퇴진 운동의 본질을 우리 당원 동지 국민들께 정확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장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당 전체가 나서는 모습이 좋지 않아 보인다며 맞불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는데 특히 장외투쟁까지 예고하고 나선 것에는 재판부 흔들기라고 집중 공세를 펼쳤습니다. 장에 나가서 피켓에 아마 윤석열 탄핵, 하야, 정권 퇴진 문구 나올 겁니다. 수위를 점점 더 높일 거예요. 왜?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곧 나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재판 리스크 분수령으로 꼽히는 11월이 다가오며 여야 공방전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 일각에선 1심 결과와 관계없이 이 대표의 일극 체제는 여전할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이미 파병한 병력이 모두 3,000명이라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앞서 알려졌던 것보다 1,500명이 늘어난 겁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12월까지 모두 10,000여 명을 보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금 전에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을 여야 간사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북한군 러시아 파병 동향에 관한 국정원장과의 비공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원래 비공개 간담회였기에 언론 브리핑은 없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정보위원 전원이 참석하셨고 또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하기로 그렇게 위원장과 국정원 측과 양당 간사가 합의해서 여러분께 간략하게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말씀해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예. 먼저 그 첩보 입수 경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최근 그 북러 간의 신조약 제4조 한쪽이 침공을 받을 시에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신조약 4조를 체결한 이후부터 파병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또 러시아의 국방장관이었던 쇼이구 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을 방문하여 파병에 대한 절차 논의가 개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현지에 그러면 실제로 파병되었느냐? 전투 병력이 전투 현장에 파병되어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8월 초 지난주 이미 발표한 바대로 북한 미사일 개발 총책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현지 지도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언론에서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고 하는 판단 문제가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는 약 1만여 명이 투입될 것이다라고 하는 상당히 근거 있는 첩보를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그 북한 병력은 9월, 10월 두 차례 북한 내에서 훈련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었죠. 소위 그 최정예 11군단, 폭풍군단이라고 하는 특수전 부대가 주력으로서 파견되어 있다. 그리고 러시아 내의 다수 훈련 시설에서 분산되어서 현지 적응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국정원에서 보도 자료 낸 것과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현재 추가적으로 1,500여 명이 더 파견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까지 러시아로 이동된 총 북한군 규모는 약 3,000여 명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실제로 더 파견되었을 수도 있고 또 일부 숫자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계획한 약 1만여 명의 파병은
12월경으로 예상된다라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방금 우리 야당의 박수령 간사께서는 첩보 입수 경위와 그리고 파병 현황에 대해서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저는 북한 내부에 파병 이후에 동향이 어떠한지 그리고 러시아 내부에서 동향이 어떠한지를 보고받은 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많이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알려있지 않은데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내부의 동향으로는 최근 북한 내부에서도 북한군 파병을 입증하는 동향이 입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관련 사실을 일절 내부에 알리고 있지 않지만 파병 개시 이후에 주민들 간에는 폭풍군단이 러시아에 파견되었다는 소문이 유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발 군인 가족들이 크게 오열한 나머지 얼굴이 많이 상했다는 등 이런 말까지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 당국은 철저한 입단속과 함께 파병 군인 가족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 관리하기 위해서 이들을 모처로 집단 이주 격리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내부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군이 한국어 통역 자원을 대규모로 선발하고 있다는 동향이 확인되고 있으며 북한군에게 군사장비 사용법은 물론 무인기 조종 등 특수교육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군사훈련에 참여한 러시아 교관들은 북한군이 체력과 사기는 우수하나 드론 공격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전선에 투입될 시에 사망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네,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을 여야 간사 브리핑으로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이슈플러스에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등 소매 가격이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장바구니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김장채소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고 공급 물량을 늘리는 등 대책을 내놨는데 소비자들의 걱정을 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전통시장 채소 가게입니다. 이른 김장을 준비하는 소비자들 발길이 조금씩 이어집니다. 오늘은 무타리 사서 그냥 무쪽김치하고 물김치하고 두 가지 하려고 그래요. 이제 가을이라서 그런가 좀 가격이 좀 살짝 내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배추 도매 가격은 지난달 중순 9,500원대에서 이번 달 하순 5,600원대로 뚜렷한 하락세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높은 소매 가격입니다. 대파와 무 등 대표적인 김장 재료들입니다. 올여름 이상기후로 작황이 부진해 가격이 줄줄이 올랐는데 특히 최근 일주일 사이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 가격은 9,130원으로 평년보다 2배 넘게 비쌉니다. 고춧가루와 마늘, 쪽파, 천일염 등 김장에 들어가는 주 재료만 14가지. 김치를 담그기도 전에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제 고춧가루하고 이제 새우젓하고 이런 걸 구매를 소금하고 하셨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는 1.5배, 1.2배 정도는 오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배추와 무는 계약 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넘게 올리고 즉시 공급할 수 있는 물량도 비축하기로 했습니다. 양념류의 경우 수입산 고추 1,000톤을 고춧가루 가공업체에 조기 방출하고 국산 마늘과 양파 500톤을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 직접 공급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할인 행사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의 경우에는 40%니까요.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매주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수산물의 경우에는 일정은 좀 다르지만 50%까지 할인을 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 이후에는 배추와 무 가격이 더욱 안정될 전망이라면서 이 시기 김장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줄어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42원 오릅니다. 인하 폭이 줄긴 했지만 물가 충격 우려에 인하 조치는 2달 더 연장된 겁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일단 연말까지 2달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집니다. 다만 인하폭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인하율 20%에서 15%로 5%포인트, 경유와 LPG 부탄은 30%에서 23%로 7%포인트 인하폭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현재보다 1리터에 42원, 경유는 41원, LPG 부탄은 14원 오르게 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6%로 정부 목표치 아래로 내려와 유류세 인하 종료의 명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농산물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고 중동 정세 급변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단계적 축소가 결정됐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면 기름값이 좀 올라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뭐 가격이 너무 돈이 없으니까 기름 넣는 것도 부담 가죠. 올해 29조 6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세수 결선도 인하폭 축소의 배경입니다. 유류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올해 11조 4천억 원 거쳐서 본 예산보다 4조 원 넘게 덜 거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 이후 3년 넘게 이어지게 됐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포스트 시즌 역대 최초 서스펜디드 경기로 속개된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기아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삼성은 투수 폭투로 2점이나 내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경재 기자. 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입니다. 네, 1차전 결국 홈팀 기아가 가져갔네요. 네, 똑같이 노아웃 1루의 기회에서 번트가 두 팀의 희비를 갈랐고요. 삼성은 중요한 상황에서 폭투로 분위기를 완전히 뺏겼습니다. 1대0을 앞선 6회 노아웃 1루 상황에서 삼성의 공격으로 1차전 경기가 속개됐는데요. 김영우의 보내기 번트가 포수 앞에 떨어지면서 3루로 가던 주자가 아웃됐습니다. 여기서 삼성은 추가 득점 기회를 놓쳤고요. 위기를 넘긴 기아는 7회 똑같이 노아웃 1, 2루 찬스를 잡았는데 김태군이 정확한 보내기 번트로 주자 2, 3루를 만들었습니다. 삼성이 투아웃을 잡고 위기를 넘기는가 싶었는데요. 임창민 선수가 잇따라 폭투를 저지르면서 2, 3루였던 주자 2명이 차례로 홈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김도영의 적시타가 이어지면서 기아가 2점을 더 달아났습니다. 결국엔 어제 쉬는 날까지 4일에 걸쳐 열린 한국 시리즈 1차전은 기아가 8회 김태군의 적시타까지 더해서 5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잘 버티던 삼성의 마운드가 한순간에 집중력을 잃었군요. 2차전 경기도 바로 이어지는데 예상을 어떻게 해볼까요? 네, 큰 경기일수록 기세가 중요한데요. 이런 흐름이라면 기아가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은 좋은 흐름으로 가던 월요일 1차전이 중단된 게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2차전에선 기아는 팀의 상징과도 같은 양현종 선수가 선발로 등판합니다. 올 시즌 11승 5패로 여전히 뛰어난 투구를 했고요. 삼성전에선 5경기에 나와서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 5.13을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아가 직전에 우승했던 지난 2017년 이곳에서 역시 한국 시리즈 2차전에서 선발로 나와서 두산을 상대로 1대0 완봉승을 거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김도영과 소크라테스가 나란히 적시타를 쳐내면서 타격감을 끌어올린 것도 기아로서는 기분 좋은 대목입니다. 삼성의 선발 투수는 황동재입니다. 올 시즌 선발과 불펜 오가면서 15경기에 나왔고요. 1승 2패를 기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발 무게의 주는 기아 쪽으로 기우는 게 사실입니다. 삼성으로선 포시즌에서 3경기째 타선이 침묵하고 있는 것도 걱정인데요. LG와 2경기를 포함해서 3경기 27인 동안 뽑은 점수가 홈런을 얻은 2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흐름으로 가면 2차전도 기아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야구는 쉽게 예단할 수 없겠죠. 2차전 경기는 잠시 후에 6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35m가 넘는 태풍급 강풍이 불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설악산에서는 강풍에 부러진 나무가 등산객을 덮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요.
강풍특보가 내려졌는데도 입산이 통제되지 않아 예방 조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악산 울산바위 인근 등산로. 아름드리 전나무가 쓰러져 있고 구조대원들이 다친 등산객들을 응급처치합니다. 오전 8시 40분쯤 순간 최대 초속 30m가 넘는 강풍에 부러진 나무가 등산객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어깨와 다리 등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고가 나니까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했으면 안 올라갔죠. 설악산에는 새벽 3시에 강풍특보가 내려졌지만 설악산 사무소는 사고 이후인 오전 9시에야 입산을 통제했습니다. 강풍으로 사고가 날 걸 예상을 전혀 못했고요. 그리고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강풍에 통제하다는 한방향 민원이 또 폭주하게 돼요.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전국적으로 속출했습니다. 경기 포천 한탄강 축제장은 강풍에 천막이 무너지고 기구가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속초와 강릉 등에서는 주택 지붕이 뜯겨나가고 쓰러진 나무에 도로가 한때 통제되거나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설악산에서는 순간 최대 초속 35m가 넘는 태풍급 강풍이 기록됐고 동해안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3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으로 발달한 저기압이 통과하고 우리나라 남서쪽으로는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남북 간의 기압차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이번 강풍으로 강원도에서만 나무가 쓰러지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등 수십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운용 부대를 찾아 핵 무력 대응 태세를 주문했습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무력 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이 미국의 정권 교체기를 틈타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을 실은 발사 차량 앞에서 관계자의 경례와 함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비행으로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을 직접 만지면서 무엇인가 지시하기도 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략 미사일 기지를 시찰하고 철저한 핵 무력 대응 태세를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의 전쟁 억제력을 보다 확실히 제고하고 핵 무력의 철저한 대응 태세를 엄격히 갖출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의 전략미사일 기지는 미국의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등을 운용하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의 이번 행보가 미 대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미 대선을 즈음해 무력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미국의 정권 교체기를 틈타 극적인 효과를 노리고 중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파병이 기정사실화한 러시아에서는 북한군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 러시아 독립 언론이 공개한 영상에는 북한 군인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3-3-5 모여 담배를 피우거나 잡담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옷은 러시아 군복이지만 잘 들어보면 북한 억양이 선명한 우리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해당 영상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러시아 자동차 소총사단 예하 부대에 북한군이 도착한 장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은 러시아에 파병되는 북한군이 현지 시간으로 이르면 오늘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쿠르스크주는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이 기습해 점령한 러시아 영토로 북한군이 배치된다면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막는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다노 정보총국장은 내다봤습니다. 또 북한군의 병력 규모나 보유 장비는 불분명하지만 하루 이틀 뒤면 알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석 달 만에 다시 만나 서로를 친구라고 부르며 우호를 과시했습니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도 논의했는데 크렘린은 상당한 의견 일치가 있었다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아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석 달 만에 다시 손을 맞잡은 두 정상.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만남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세계의 모범이라고 자평했습니다. Мы намерены и далее наращивать координацию на всех многосторонних площадках в целях обеспечения глоб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справедливого миропорядка. 시 주석도 세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양국 관계는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화답했습니다. 中俄世代友好的深厚情谊不会变，济世为民的大国担当不会变。 시 주석은 이웃한 강대국으로서 양국은 동맹을 맺거나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방은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두 정상이 비공개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관해 의견을 나눴고 국제 현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입장이 비슷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도 회담에 올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담은 세계 36개국과 6개 국제기구가 참여한 브릭스 정상회의를 맞아 열렸습니다. 신흥 경제국 모임으로 시작한 브릭스는 지난해부터 크게 확대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립된 러시아가 우군을 모으는 자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을 만난 모디 인도 총리는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등 참가국들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내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북한군 병력 일부가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처음으로 배치될 거라고 주장한 가운데 파병된 북한군으로 보이는 동영상과 사진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 병력이 3천여 명이고 12월경에는 10,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국정원이 조금 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 여야 네. 간사 브리핑으로 들어봤는데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네네. 북러가 계획한 북한 파병군이 10,000여 명이고 그중에 이미 3,000명이 파병이 됐다 이렇게 보고가 됐던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아마 10,000명 정도, 전체 파병 인원은 10,000명 정도 될 것 같고 현재 이제까지는 한 1,500명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정보위 보고에서는 3,000명 정도가 파병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4분의 1 정도 또는 3분의 1 정도의 병력이 이미 러시아 쪽에 지금 가 있고 빠른 속도로 이제 전선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쿠르스크주까지 바로 이동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폭풍군단이라는 특수전 부대가 맞습니다. 주력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한 어느 정도 규모고 그들의 그 부대의 성격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폭풍군단은 11군단을 이야기하는데요. 통상적으로 군단은 약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의 군인들 숫자를 말합니다. 예. 보통 한 3개 또는 4개 사단을 합친 것을 이제 군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폭풍군단 11군단은 예전에 보면 1.21 청와대 습격 사건을 벌였던 그런 특수부대가 모처가 되는 그런 군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폭풍군단은 북한의 최정예 그리고 정규전, 비정규전을 배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최정예 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앞서서 밝혔듯이 뭐 6,000명씩 2개 여단 북한군이 훈련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얼추 좀 비슷한 규모인 것 같아요. 12,000명 정도. 네. 12월까지는 이렇게 총 10,000여 명을 파병하겠다. 이런 전망이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북한 파병이 러시아 입장에서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선 자체가 굉장히 길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우크라이나 중남부 정도, 그다음에 그 흑해 연안 쪽까지가 이제 전선이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쪽으로 중북부 전선에서 진격을 해서 좀 들어갔습니다. 이게 쿠르스크주인데 과거에 소련 시절에는 여기가 국경지대가 아니죠. 왜냐하면 예. 다 같은 소련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소련 해체되면서 쿠르스크라는 데가 도시인데 이 도시가 국경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한 120만 명 정도의 인구가 그 주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그 지역이 전선이 확대되면서 북한 군대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들어가서 전투를 하는 것은 굉장히 국제사회 지탄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러시아 영토에서 전투에 참여하면서 방어전 성격을 띈다 이렇게 아마 북한과 러시아는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쿠르스크주에 파병된 북한 군대, 그다음에 파병될 군대가 그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현재대로라면 한 개 사단 정도가 그렇습니다. 결국 가게 되는 수준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개 사단 정도인데 예. 이게 이제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생각하는 한 개 사단보다 훨씬 더 군사적인 능력이랄지 또는 전투 능력은 더 뛰어나다고 봐야 되겠죠. 파병 가족 통제를 위해서 집단으로 이주했다는 보고도 있었거든요. 이거는 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이제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모가 아무리 돈을 많이 주는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목숨과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자식이 그렇게 군대에 가는 것도 우리 군인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 같은 경우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전투 현장에 군대가 간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북한 내부의 주민들의 동요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억제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런 격리 조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사실관계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최전선이다 보니까 네네. 사망할 확률도 있고 아니면 네네. 북한군이 이탈하거나 뭐 항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좀 배제하려는 조치일까요?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어느 지역에 그리고 어떤 작전에 북한 군대가 투입되느냐 여부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면 북한 군인들이 환복을 해서 러시아 군대 군복을 입고 군모도 러시아 군모를 쓰고 군화도 그렇게 신는다는 것은 결국 북한은 정규군 파병을 앞으로 상당 기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오히려 의용군 형태의 파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과거에 보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한국전쟁 때 중국 인민해방군 이름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인민지원군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의용군 형태를 띄었거든요. 예. 그러나 북한에 들어온 인민지원군은 다 중국 인민해방군 군인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이제 외부에 자신들의 참전을 최대한 알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국제사회 비난이랄지 이런 것들을 비껴가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 건데 이번에도 북한이 아마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 북한과 러시아는 지금 파병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결국 국제사회 또는 여러 가지 비난 공세 또 북한 내부에서도 이제 상당 부분 통제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과정에서 그런 비난들을 최소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에 신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서 4조가 상대 국가가 침략을 받으면은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어떤 파병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까? 구체적인 파병 이야기는 거기에 글게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모든 군사적 수단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모든 군사적 수단에는 인적인 수단, 물적인 수단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포괄적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보통 조약은 세세하게 조약 내용들 문구들을 만들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하면서 그런 상대방 국가가 그런 전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모든 군사적 원조를 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이니까 북한이 러시아에 원조를 하고 또 직접 파병까지 가는 모양새를 지금 띠고 있습니다만 예. 만약에 한반도에 유사시에 군사적인 어떤 무력 충돌이 한반도에 발생하거나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할 때는 러시아군이 북한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고리를 이미 이번에 그 신조약에서 만들어냈다. 예. 이런 부분은 굉장히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이 파병을 하는 건 돈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네. 10,000명을 파병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뭐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 우리 군인들이 많이 참전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달러를 많이 우리 군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목숨과 바꾼 측면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달러들이 사실 우리 경제 발전에 초석이 됐던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게 전부는 아니었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북한에서도 러시아 특수를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파병 군인들이 가질 수 있는 월급은 일반 노동자 월급에 제가 볼 때는 뭐 서너 배 이상, 뭐 4-5배 이상의 월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월급들이 이제 북한으로 들어오고 이 과정에서 이제 북한의
경제 지금 상당히 어렵거든요. 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는 그런 종잣돈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파병 이후에 또 나중에 종전이 또는 전쟁이 끝난 뒤에 그 전후 복구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북한의 노동력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또 길도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러시아는 일단 지금 전선이 길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 명 한 명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북한은 이런 외화벌이 말고 어떤 정치적인 의도로 왜냐하면 특수부대라고 하면은 어느 군에서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위험한 곳에 쉽게 보낸다는 건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특수부대가 갔다는 것은 이제 전투를 대체로 전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후방에서의 민사작전이나 또는 병참선을 지키는 뭐 이런 쪽보다는 이제 전투까지도 고려하는 뭐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북한 군대가 그렇게 파병이 됐다는 것은 북한이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인 이득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예를 들면 북한이 지금 가장 필요로 게 지금 군사 정찰 위성의 눈에 해당되는 광학 렌즈, 고급 광학 렌즈가 필요합니다. 또 고급 영상 촬영 기술도 필요한데 북한은 그게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북한이 SLBM이라고 하는 건데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주요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아직 제대로 다 갖추지 못한 것 같고요. 핵 추진 잠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이번 파병의 대가로 북한이 고급 군사 기술을 가져올 때는 한반도에서의 전략적인 균형이 상당 부분 훼손될 수 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유엔 주재 영국 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인 총알바지를 찾기 점점 어려워질수록 러시아가 북한군에 의존하는 게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2022년 2월 이후에 현재까지 약 60만 명의 러시아군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네. 북한 내부에서 이런 걸 알면 민심이 좀 동요되지 않겠습니까? 10,000명이 파병됐다. 이제 문제는 10,000명에서 그치느냐 아니면 파병이 더 이루어지느냐도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베트남 전쟁 때 보면 처음에는 전투부대가 파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둘기 부대라고 해가지고 그 병원선이랄지 또는 간호병과랄지 의무병과 이런 쪽에서 갔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차츰 전쟁이 격화되면서 우리의 청년부대나 명예부대가 이제 파병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이 10,000명이 그치지 않고 더 파병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상당히 이제 그 지금 북한과 러시아 간의 여러 협력이랄지 이런 부분에 이제 질적으로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예. 이 과정에서 이제 북한 내부적으로 그 반발이랄지 동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북한 체제의 성격상 그들이 아마 의용군 형태로 간다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기 시작하면 그들이 이 러시아의 그 정의의 전쟁에 참전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선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북한 내부에서의 어떤 상당한 그 긴장이나 갈등 상황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우리 국정원이 국회에 그 사실상 북한의 파병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는데 북한은 공식적으로 이것을 부정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SNS라든지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좀 영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영상을 보고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벨지가 바보라는 북한 네. 말이군요. 그 진위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해당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상들에서 보면 이북 사투리가 일부 나오고 예. 우리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영상이 러시아 내부에서 찍힌 거라면 대체로 북한 파병 군인들이 이동하면서 한 발언으로 저는 해석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 군인들이 저 영상 자체가 러시아 쪽에서의 러시아 내부에서 촬영이라면 뭐 북한군의 파병 저기서 뭐 숫자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예. 아마
전쟁 이 과정에서 파병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아마 북한의 그런 그 정보 라인이랄지 또는 군의 일부 특수병과들은 이미 가서 그 전시 상황들을 좀 체크하고 또 전쟁 교리랄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식으로 이미 갔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이런가 하면은 친러성향 SNS에는 우크라이나 격전지에 그 인공기가 개양된 사진, 러시아 국기와 함께 인공기가 개양된 사진이 이제 올라왔는데 네. 북한은 공식적으로 파병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깃발이 찍힌 것이 뭐 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것은 아마 이제 실제 저게 정확한 사진인지는 뭐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예. 그 자유아시아 방송에서도 확인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심리전 측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게 진짜라면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에게 더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예를 들면 러시아 군대가 이제는 북한 군대까지 들어와서 같이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조금 전에 보신 영상들은 다 아직 쿠르스크 지역이 아니라 극동 지역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야야 힘들다야라고 했는데 뭐가 그렇게 힘든 건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원이 밝힌 바로는 러시아가 북한 병력에 그 무인기 조종 같은 특수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뭐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무인기가 다양한 차원에서 이 전투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아주 소극 규모 시가전을 포함해서 정규전을 뭐 모든 역량들을 다 쏟아부어도 이 무인기에 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무인기 그런 훈련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제 북한군이 파견이 됐다라면 러시아에서 여러 가지 습득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러시아어를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이제 통역병도 필요할 것이고 또 러시아에서의 전투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랄지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병됐다고 해서 바로 당장 내일 전투에 참전하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부에서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의 특정 지역에서 적응 훈련을 한달지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그 교리랄지 또는 전투 경험들을 듣는 작업들 그리고 다양한 작전을 예비 작전들을 하기 때문에 바로 투입되기보다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최소 뭐 보름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은 그런 훈련 기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우크라이나 한 매체에 따르면 북한군 몇 명이 이제 탈영을 했다가 붙잡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정확하게 그것도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예. 대체로 우리 쪽에 알려지는 것들이 우크라이나 통신이거나 우크라이나 언론입니다. 예. 우크라이나 언론은 약간 침소봉대하는 측면이 제가 볼 때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로 북한군이 들어왔다는 것들을 최대한 알려서 미국이나 나토가 러시아 쪽에 많은 군사 원조랄지 또는 직접 참전, 나아가서 직접 참전까지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보다 좀 더 좀 과장되게 할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그 탈영병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정은이 전략미사일 기지를 시찰했다면서 그 기지 내부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네네. 미국 대선을 2주 정도 앞두고 존재감을 좀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을까요? 뭐 그 측면이 가장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어쨌든 북한이 이제 만지작거리는 겁니다. 자기들이 미국도 타격할 수 있는 ICBM급 미사일들, 장거리 탄도미사일들을 갖고 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러니까 다분히 저것은 이제 쇼잉이라고 봐야 되겠죠. 보여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북한을 향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랄지 비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 때문에. 그것에 미리 선제적으로 북한이 저런 ICBM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외부 세계의 압박에 대해서 굴하지 않겠다. 오히려 자기들은 자기 갈 길 간다. 이것을 좀 보여주려는 그런 또 심리적인 또는 심리전적인 그런 상황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브릭스 정상회의 첫날이었던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서 1시간 동안 양자회담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어제까지 1년간 4차례나 회담을 하면서 밀착을 과시했는데 북한군 파병에 대한 중국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뭐 비공식적으로 논의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뭐 공식적으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거나 또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중국 입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북중 동맹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지금 북러 동맹이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예. 과거에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다시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에 북중러 협력 또는 중국과 러시아 협력은 상당히 또 그 세련되게 또 상당 부분 또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 4번이나 만났고 또 중국과 러시아는 계속 그동안에도 군사훈련을 같이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과정에서 중국이 현 시점에서는 북한의 파병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지켜보는 정도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관련 이슈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다가 이별을 통보받자 살해한 김래아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사회와 영구히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 살인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교제폭력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김래아는 지난 3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들여다보고 폭력을 행사하는 김 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머그샷을 공개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1심 법원 역시 김 씨가 사회와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김 씨가 피해자들이 범행 장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위치를 선정했고 범행 직후 경비실로가 112 신고를 요청하기도 했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김 씨가 평소 피해자에게 헤어지면 주변 사람들까지 해치겠다고 협박했다며 이별 상황을 맞닥뜨리자 짧은 시간 안에 범행을 계획해 실행한 것으로 봤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온 김 씨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듣다가 법정을 빠져나갔고 유족은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래아는 앞으로 처벌을 받겠지만 교제폭력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겨날 가능성은 여전한 셈입니다. 최근 3년간 교제폭력 신고와 검거 건수는 계속 증가했는데 올해는 7월까지 신고 건수가 벌써 4만여 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김래아의 경우처럼 교제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해자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때 이 폭력이 살인에까지 이르는 형태로 굉장히 극심해진다라는 경향들을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 건가 이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살인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교제폭력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규혜입니다. 이른바 36주 낙태 수술이 이루어진 병원의 병원장과 집도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낙태 수술을 통해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전 10시 반부터 1시간가량 이어진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승소한 15명 가운데 양 할머니가 12번째로 판결금을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하고 있는 3명 가운데 생존한 피해 당사자는 올해 104세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에서 20대 2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뒤에 도주한 30대 뺑소니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운전자는 사흘 동안 숨어 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음주운전을 입증하지 못했는데요.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 운전자가 여러 곳에서 적어도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확인돼 결국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새벽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마세라티 차량. 오토바이에 탄 20대 2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쳤지만 운전자는 그대로 도주했다가 67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유가족한테 할 말 없어요? 죄송합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 사고를 내고 사흘간 도주하는 바람에 경찰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입증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보완 수사를 거치면서 운전자 김 씨는 도주치사상뿐 아니라 결국 음주운전 혐의도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계좌 추적과 통신, 영상 분석 등을 해보니 운전대를 잡기 전 어묵집과 노래방, 횟집을 옮겨다니며 소주를 적어도 2병 이상 마신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대검찰청에 CCTV 영상 분석을 맡겨 피의자가 각 술자리에서 소주를 몇 잔 마셨는지까지 밝혀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자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김 씨와 주변 인물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이나 대포 차량 유통에 관여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검사나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고령층, 특히 60대 여성의 피해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조직이 청년층보다 정보에 취약한 고령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으로 보이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표종우 기자입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검사라고 합니다. 본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서 명의도용에 의한 피해자 입증 조사차 연락드렸습니다. 사건 자체가 엠바고 사건으로 지정되셨기 때문에 사건 내용 전달 위해서 좀 단독적인 공간에서 협조 부탁드릴게요.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며 범죄에 연루됐으니 수사에 협조하라고 겁을 줍니다. 하지만 모두 보이스피싱범들이 꾸며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60대 여성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9월까지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 피해가 늘면서 피해 금액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피해를 본 경우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60대 여성 피해 비중은 지난 1월 8%에서 9월 23%로 급증했습니다. 반면 10대와 20대 피해자의 비중은 1년 사이 20%포인트 넘게 줄었는데 범죄 조직이 보이스피싱 수법에 익숙한 청년층보다 사회활동이 감소해 정보가 적은 고령층 여성을 집중 겨냥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젊은 층은 어느 정도 이 수법에 대해서 학습이 됐고 아무래도 좀 감소가 되지 않았나. 범죄 조직이 60대 여성을 겨냥해서 타겟으로 삼아서 범죄를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범죄 조직이 수사 중이라거나 구속하겠다며 심리적 압박에 취약한 고령층을 협박하기도 한다며 주의를 당부합니다. 또 기관을 사칭해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라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앱을 클릭하면서 정보가 다 빠져나가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문자라든가 대출 그런 것은 절대 클릭하면 안 좋죠. 경찰은 최근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투자 손실을 입은 피해자에게 범죄 자금을 회수했다며 접근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공기가 제법 차갑게 느껴졌는데요. 해가 지면서 공기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7도, 철원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겠고 특히 대관령은 아침 기온이 0도, 체감 온도는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얼음이 관측되는 곳이 있겠고 그 밖에 내륙에서는 서리가 내리겠습니다. 추위와 함께 농작물 피해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맑은 날씨 속에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19도, 대전 19도, 광주 20도, 부산 23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은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강원도에는 도로에 살얼음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기온이 더 크게 오르겠고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19도, 대전 19도, 광주 20도, 부산 23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은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강원도에는 도로에 살얼음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기온이 더 크게 오르겠고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을 향해 대통령 친인척을 감사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에서 김 여사 논란 해소를 위해 특별감찰관 도입을 제안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오지 않자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취임 이후 처음 진행한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 8분 동안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 대표는 늦어도 11월엔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 해소된 상태여야 한다며 기한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중하순 예정된 만큼 눈앞에 놓인 상대 당의 악재를 쥐고 흔들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오죠.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최근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 진상규명 협조 등 3대 요구를 제시했지만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개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한 대표는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앞으로 더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한 거로 전해졌는데 특별감찰관 추진이 그 첫 번째 실천인 셈입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대통령실 독립기구로 국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문재인 정권 내내 공석이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선 여권이 민주당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협조를 전제로 내걸면서 미뤄졌습니다. 정부와 야당의 각각 부담인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을 엮은 거로 윤 대통령의 뜻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이 같은 조건 없이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겠다는 게 한 대표의 입장입니다. 대통령께도 제가 면담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원내 지도부는 특별감찰관 문제는 한 명이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며 온도차를 나타냈습니다. 한 대표 말처럼 한 달 내에 뚝딱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국회 의사결정 과정이고 원내 사항입니다. 원내 최고 의사결정은 의원총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의장은 원내대표고.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거듭 띄우는 건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을 막기 위한 명분 쌓기란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기존 정부 여당의 입장에 사실상 반기를 드는 초강수가 오히려 유난 갈등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전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국민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이미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충분히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엄중한 정치 상황에서 당정이 하나 돼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의 면담 결과 관련 각색 발언에는 대통령실은 이미 한 대표에게 답을 하나씩 다 말했고 회담 결과도 있는 그대로 설명했다며 어떤 부분이 왜곡됐다는 건지 말해달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 오면 임명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난 뒤에 여당 내에서는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면담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 만찬을 함께한 사실이 알려지며 계파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대통령 면담 다음 날 한동훈 대표는 친한계 의원 20여 명과 저녁 자리에서 용산이 이젠 김 여사 의혹에 답을 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를 위한 3대 요구에 명확한 답변은 내놓지 않고 사실상 반박성 설명만 내놓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친한계 의원들은 여권 위기 상황에서 다음 달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반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선 김 여사 리스크가 계속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며 한 대표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만찬 자리에선 추경호 원내대표를 향한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 직후 추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만찬에 참석한 걸 두고 비판이 쏟아진 건데 한 참석자는 최소한 미리 언지를 주는 게 당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겠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다른 참석자도 추 원내대표가 용산과 당 사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이 같은 지적에 개별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당일 다른 저녁 자리를 마친 뒤 연락을 받고 잠시 들린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의도에서 우리 동료 의원들과 만찬을 했고 그리고 국회에서 좀 머물다가 퇴근하는 길에 연락이 있어서 잠시 들렸다. 김 여사 특검법을 둘러싼 개파간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한계는 민주당 특검법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면서도 이탈표 가능성을 고리로 압박을 이어간 반면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협박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정확한 그런 보고를 드린 거죠. 친윤계는 본질은 야당의 말도 안 되는 공세를 막아내는 거라며 단일 대우를 내세웠습니다. 저 말도 안 되는 의혹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덤비는 저 사람들에게 당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여당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당원들 똘똘 뭉쳐서 친한계 만찬에도 불편한 기류가 읽히는데 김태흠 충남지사는 만남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서로 간극만 확인한 채 오히려 안 하니만 못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가운데 계속되는 당정 갈등이 당내 개파 갈등으로 격화하며 내분 양상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강 씨는 검찰이 진실을 밝혀줄 거라면서 명태균 씨가 김 여사에게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주겠다고 한 것은 사기 진작과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데 대해 반박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 강혜경 씨. 검찰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받아주겠다고 한 것은 사기 진작과 격려 차원이었다고 밝힌 명태균 씨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공천 김건희 의원한테 받아주겠다고 한 거는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며 자신의 주장이 진실임을 피력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님들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진실 꼭 밝혀주실 거라 믿습니다. 검찰이 강 씨를 소환한 건 이번이 5번째. 검찰은 그동안 검사 2명을 늘려 수사팀을 보강하고 강 씨와 명 씨 등과의 통화 녹음 파일 수천 개를 분석해왔습니다. 또 명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도 자세히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소환 조사는 그동안 분석한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강 씨는 앞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도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로 명 씨와 관련이 있다는 여야 정치인 27명 명단을 변호인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YTN 박정혁입니다. 이번 주는 마치 가을이 실종된 듯합니다. 100mm 넘는 호우에 이어 이번에는 초속 40m에 육박하는 태풍급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7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정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에 설치된 사패산 화면입니다. 나무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고 CCTV가 불안정하게 느껴집니다. 바람이 강하게 분 건데 사패산을 비롯한 수도권 인근 지역에는 한때 초속 25m에 달하는 돌풍이 불었습니다. 입간판이 날아가거나 작은 나무가 쓰러질 수 있는 위력입니다. 강원도 속초 부근에서도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 CCTV가 아래 위로 쉴 새 없이 흔들립니다. 이 지역은 산간을 중심으로 더 강한 태풍급 돌풍이 기록됐는데 강원도 미시령에서 초속 37.7m, 설악산에서 초속 36.9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나무가 뿌리째 뽑히거나 신호등이 쓰러질 정도의 강풍으로 이 지역에는 한때 강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밖에 제주도와 해안, 내륙에도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가을이 아닌 여름철 태풍 영향권에서나 볼 수 있는 강풍 수준입니다. 한반도 동쪽으로 통과한 저기압과 후면에서 접근한 고기압 사이에서 기압경 노력이 큰 가운데 강원 산간과 해안 지역에서는 지형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초속 20m를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해안과 산간의 강한 돌풍은 밤사이 이어지다 점차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강한 한기가 또 한 번 가을을 느끼기 힘들게 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5km 상공으로 영하 10도 내외의 찬 공기가 남하한 가운데 밤 동안 복사냉각 효과도 더해져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며 체감 온도는 더욱더 낮아져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서울 아침 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7도까지 떨어지고 파주 3도, 대관령 0도, 봉화는 2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물며 출근길 마치 초겨울 같은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내륙과 산간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관측되겠고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른 추위는 낮에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비교적 빨리 풀리겠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가을비가 자주 내리며 기온 변화가 크겠고 다음 달에도 잦은 한기 남하로 날씨가 빠르게 차가워질 것으로 보여 실제 가을다운 날씨는 무척 짧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서울시가 시내 지상철도 대부분 구간을 지하화해 거대한 녹지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길이 68km의 제2의 연트럴파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시는 특히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도 지하화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연남동 경의선 숲길입니다. 연남동을 둘로 나누던 철로가 지하로 들어가고 그 자리에 기다란 공원이 생기면서 이제는 도심 쉼터이자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고 상권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도심 숲길이 서울 15개 자치구에 걸쳐 전체 67.6km, 37만 평 규모로 확장될 전망입니다. 시내 전체 지상철도 71.6km 가운데 94%가 넘는 규모로 도심 곳곳에 이른바 연트럴파크 40배 규모의 공원이 생겨나는 겁니다. 총 사업비는 25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서울시는 시비나 국비 투입 없이 역사부지 매각을 전제로 한 복합시설 개발 이익만으로 충당하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상부공간 개발 이익은 총 31조 원으로 사업비의 121%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개발 이익은 그동안 지상철도로 인해서 소외됐던 서남권과 동부권에 따라서 비강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돼서 지역 발전에 활용되게 됩니다. 철도 지하화는 수건 사업인 만큼 주민 기대도 큰데 통합 계획에서 빠진 지역에선 반발이 나왔습니다. 수색 역세권 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요. 또 DMC와 연계한 서부권 중심축으로 앞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성산이나 상암, 수색, 정산 일대가 이 철도로 단절돼 있어요. 그래서 도시 기능을 지금 제대로 못해서 서울시는 이번 계획안이 오는 12월 국토부 선도계획으로 지정되면 2027년엔 실제 지하화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블랙핑크 로제의 신곡 아파트의 뮤직비디오가 발표 닷새 만에 1억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가수들의 솔로 대결에도 불이 붙었는데요. 연말까지 치열한 경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스타트. 그룹 블랙핑크의 로제가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함께 부른 솔로곡 아파트가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980년대 히트곡 미키의 사운드를 활용한 경쾌한 곡에 K 술게임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재치 있는 가사까지 최고의 협업이라는 평가가 이어졌고 최강의 수능 금지곡이라는 타이틀까지 얻었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뮤직비디오의 유튜브 조회수는 공개 닷새 만에 1억 회를 돌파했고 국내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한 것은 물론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의 글로벌 차트 1위까지 차지했습니다. APT 많이 사랑해주세요. 같은 그룹의 멤버 제니도 솔로곡 만트라로 인기몰이 중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이번 신곡.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 진입하는 등 또 한 번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룹 에스파의 카리나가 처음 단독 작사한 솔로곡 업도 화제입니다. 콘서트에서만 선보인 미공개곡이었지만 SNS에서 화제가 된 뒤 정식 발매됐고 이후 차트 상위권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남자 가수들의 솔로 컴백도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BTS 진은 다음 달 15일 솔로 앨범 해피를 발표하는데 최근 콘셉트 영상과 트랙 리스트 등을 잇따라 공개하며 예열에 나섰습니다. 지드래곤의 컴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9년 만의 마마 어워즈 출연 소식이 전해진 데 이어 컴백을 암시하는 SNS 게시글이 올라오며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가을비로 연기를 거듭한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기아가 먼저 웃었습니다. 기아는 광주에서 열린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0대1로 뒤지고 있던 7회 말 상대 임창민이 연달아 폭투 2개를 던져 역전에 성공했고 소크라테스의 적시타까지 터지며 단숨에 4대1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이후 8회 김태군의 적시타로 1점을 더해 5대1로 삼성을 꺾었습니다. 삼성은 6회 무사 1, 2루의 유리한 상황에서 1차전 남은 경기를 시작해 만루까지 만들었지만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인식조사에 따르면 출산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지난 3월보다 7%포인트가량 높아졌습니다. 증가 폭으로만 보면 여성이 더 높았는데요. 그리고 현재 자녀가 없는 가정에 출산한 의향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6개월 전보다 5.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출산 의향 증가 폭은 여성 쪽이 더 컸는데요.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은 남성 쪽이 더 많았습니다. 반면에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 아이를 더 낳을 의향이 있는지 물었더니 지난 3월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추가로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 이유로는 양육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인식이 반년 전보다 높아진 가운데 지난 8월에 태어난 아기가 2만 명을 넘으면서 2달 연속 늘었습니다. 6월을 빼고 최근 5개월간 모든 달에 출생아가 늘면서 10년 만에 연간 출생아 수가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나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출생아는 2만 98명으로 1년 전보다 1,124명, 5.9% 증가했습니다. 7월과 8월 출생아는 2만 명을 넘으며 2달 연속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5개월간 흐름은 지난 6월을 빼고 모든 달에서 출생아 수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로 미뤘던 혼인이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집중되면서 첫째 아이가 많이 태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통계청은 2분기 출생아가 691명 늘어난 데 이어 3분기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이런 흐름이 하반기에도 계속되면 연간 출생아 수가 2014년 이후 10년 만에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간 0.7명대까지 추락한 합계 출산율의 반등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2023년도 출생아 수가 2022년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출생아가 상대적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8월 혼인은 17,527건으로 1년 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지난 7월 33% 늘어나는 등 5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결혼 정년기인 30대 초반의 결혼이 늘며 혼인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신생아 3종 세트 등 정책 효과가 혼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위원회가 최근 남녀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혼인 응답자의 65.4%가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3월 조사 때보다 4.4%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고령화 영향으로 사망자가 늘며 8월 인구는 12,146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한전이 누적 적자와 고물가 속에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는 고육지책을 내놓았습니다. 한전은 상반기 기준으로 203조 원을 바라보는 부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부채 이자로 4조 4,500억 원을 지급했고요. 하루에 122억 원꼴입니다. 산업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아직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미국 정도만 우리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대부분 국가는 킬로와트 시당 200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전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2022년 이후에 산업용 전기 요금 위주로 인상을 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전이 산업용 전기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경제계는 아쉽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며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로 한계에 놓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다만 한전은 가정과 소상공인이 쓰는 전기요금은 서민 경제 부담을 고려해서 동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요금이 또 동결됐습니다. 지난해 5월 마지막으로 인상된 뒤 1년 반 가까이 같은 요금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민 경제 부담을 고려한다는 이유였는데 이번엔 물가보다 살아나지 않는 내수 탓이 컸습니다. 민생과 자영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소비 심리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 9.7% 인상됩니다. 특히 반도체 공장 등 대용량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체의 경우 10% 이상, 중소기업은 5%대 인상안이 적용됩니다. 국내 전력량의 절반을 사용하는 대기업에 더 높은 전기요금을 부과하면서 전체 요금을 5% 인상하는 효과를 얻어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수출 원가 부담을 떠안게 됐지만 정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인상은 수출용 대기업 부분에서 좀 고통을 좀 분담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산업용 중심으로 올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안정적인 흑자 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은행권이 기준금리 인하 영향을 반영해서 수신금리를 낮춥니다. NH농협은행은 오늘부터 거치식 예금 금리를 0.25에서 0.4%포인트 인하합니다. 우리은행도 오늘부터 적립식 예금 금리를 0.2%포인트 조정하되 판매 한도를 기존 85만 주화에서 90만 주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물가 현상이 이어진 최근 2년 동안 5060 세대가 편의점 주요 고객으로 떠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편의점 4개사 전국 1,500개 점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편의점 매출 동향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올해 상반기 연령대별 편의점 매출액은 2년 전과 비교해서 50대에서 18%, 60대에서 21%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5, 60대에서 1, 2인 가구가 증가하며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은 편의점에서 필요한 만큼만 소량 구매하는 현상이 확산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 병력이 지난 1차 수송 이후 1,500여 명 늘어 현재 3,000여 명에 달하고 오는 12월경에 모두 10,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향을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 내 다수 훈련 시설에 분산돼 현지 적응 중인 것으로 보이고 군사 장비 사용법과 무인기 조종 등 특수 교육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러시아 고위급 대표단의 방북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비행기 항로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트레이더 24에 따르면 러시아 특수비행 편대가 운영하는 일유신 Il-96-300 항공기는 오늘 오전 5시쯤 모스크바를 출발해 오후 2시 반쯤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수행하는 크렘린궁 팀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세 번째로 만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설에는 침묵했습니다. 러시아는 물론 북한과 우호회해 폐막식을 치러야 하는 중국에도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주석을 맞이하는 푸틴 대통령의 의전은 전용기 호위 비행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양국 정상은 브릭스 회의 개막 첫날부터 따로 만나 우호를 과시했습니다. 1시간 남짓의 회담엔 중국 인민은행장과 상무부장,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등이 배석했습니다. 세계 GDP의 37.4%를 차지한다는 브릭스 경제권의 탈달러 무역 결제망 구축에 방점을 찍은 겁니다. 金砖合作机制是当今世界最重要的新兴市场国家和发展中国家团结合作平台。 И мы намерены дальше укреплять эту организацию. Сделали все, что от нас зависит в ходе нашего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а, чтобы так оно и было. 그러나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설에 대해선 침묵했습니다. 국제전으로 번질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북한과 러시아는 물론 서방 세계도 신중한 반응입니다. 조만간 북한과 우호의회 폐막식을 치러야 하는 중국도 공론화가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관례상 10월 중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답방할 차례라는 게 중론입니다. 하지만 베이징에선 행사 준비 관련 동향조차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시진핑 주석의 귀국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월 중에 우호의회 폐막식을 열지 못할 경우 북중 간 이상기류의 증거를 하나 더 남기는 셈이 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에 이어서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영등포구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위해 어제 오후 3시쯤 서울 영등포역 인근 문씨 소유 오피스텔을 찾았지만 문이 닫혀 있어서 숙박 영업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언론의 관심을 받는 만큼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집 앞 편의점에 가려고 해도 문턱 때문에 막막했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편의점에서조차 편의를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열어서 밀도 있는 심리에 나섰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 계단 여러 개가 솟아 있습니다. 좁은 내부 통로까지 한눈에 봐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합니다. 바로 옆 편의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설치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일반 손님들이 더 많고 또 좀 불편해해서. 편의점에서조차 편의를 누리지 못한 장애인들은 6년 전 국가와 편의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998년부터 재작년까지 적용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에만 적용됐는데 국가가 이를 일찍이 손보지 않아 접근권을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 공개 변론을 열고 심층적인 심리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이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는 처음 열리는 전원 합의체 공개 변론입니다. 원고 측은 시행령 개정 전까지 경사로 설치 의무가 있는 편의점은 0.1에서 5% 남짓이었다며 정부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모법이 시행령에 폭넓은 재량권을 준 데다가 온라인 쇼핑이나 대형마트 등 대체 수단도 있다고 맞섰습니다. 양측 발언이 끝난 이후 대법관들도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대체 수단을 언급한 정부를 향해서는 장애인들에게 집안에만 있으면서 온라인 쇼핑을 하라는 것이냐며 질책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은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지만 소상공인 부담 등 사회경제적 비용도 맞닿은 문제인 만큼 대법관 사이에서도 세밀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다면 입법 지연이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행동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이 관련 기밀 문서 유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제사회 만류에도 이스라엘은 이란 공격 뒤에 미국이 함께해야 한다며 재보복에 나설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보복 계획을 담은 문서가 온라인에 유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친이란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유출된 문서는 미 국가지리정보국이 작성한 이스라엘의 군수물자 이동계획 관련으로 알려졌습니다. CNN 등은 유출된 비밀 문서가 최고 기밀 등급으로 이스라엘의 작전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짚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ytime there's an allegation of potential unauthorized disclosures, we're going to take it seriously. That's exactly what we're doing.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의 후계자로 거론되던 하심 사피에딘 사망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지휘부 제거의 성과를 거둔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 연계된 금융기관 3곳을 공습하며 이란의 자금줄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악의 축의 정점인 이란에 대한 재보복 작전 시기만 보고 있습니다. 가자 전쟁 발발 뒤 11번째 이스라엘을 찾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금은 휴전해야 할 시기라고 설득했습니다. It's always an important time to be here, but I think this is a particularly important time.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한 뒤 미국이 함께해야 악의 축이 약화될 것이라며 재보복 의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보복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이란도 인근 중동 국가들을 상대로 외교전에 나섰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인근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영공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며 핵시설을 포함한 어떤 공격이라도 똑같이 보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일본 미야자키 현에서 기록적인 폭우에 토사가 집을 덮치고 차가 급류에 휩쓸려 운전자가 실종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가을로 접어들었지만 대기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기습폭우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마을 주변 도로와 인도가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거센 빗줄기 속에 차량 운전자들은 방향을 잡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ATM 기기가 설치된 부스도 물이 차면서 자동문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일본 미야자키 현 곳곳에서 시간당 110에서 120mm 안팎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생긴 피해입니다. 우와, すごい波みたいに海やん. 산비탈에서 무너져 내린 토사는 바로 아래 있던 집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사고 당시 50대 여성이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70대 노인이 몰던 차량이 불어난 물에 휩쓸렸는데 차량은 하천 주변에서 발견됐지만 운전자는 행방불명입니다. 10월에 미야자키 현에 이 같은 집중호우 비구름대가 나타난 것은 기상청이 폭우 정보 체계를 운영하기 시작한 2021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쓰시마 해협의 덥고 습한 공기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불안정한 대기는 홋카이도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저지대 침수와 낙뢰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 전 14명이 숨진 노토 지역 폭우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이어진 기습폭우로 일본 열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광복 직후 일본에서 돌아오려는 제1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하다가 침몰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가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측으로부터 우키시마호 피해자 명부 34건을 받았다면서 지난번 입수한 자료와 마찬가지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 구제와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료도 지난달 제공받은 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승선자 생년월일과 본적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쌀쌀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전기장판을 꺼낼 때가 됐구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내일은 더 추워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일 서울과 대전, 7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한 자릿수를 보이겠고요. 올가을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특히 대관령 등 강원 산간에서는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면서 물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반짝 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서울 19도, 광주 20도 등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낮은 아침까지는 내륙에 서리가 내리겠고요. 강원도를 중심으로 도로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휴일까지도 계속해서 예년보다 온화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고은재 캐스터처럼 전기장판을 꺼내는 분들이 좀 많아질 것 같은데요. 사용하기 전에는 꼭 전선과 온도 조절기 등 곳곳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라텍스나 메모리 폼과 함께 사용하면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절대 같이 사용하면 안 되고요. 26도에서 30도 정도의 적정 온도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전기장판 위에 온도 조절기를 둘 경우 고장나거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타이머를 설정해서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전원을 끄는 습관을 들이면 조금 더 안전하게 전기장판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고은재,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